버스에 타자마자 여성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맨 뒤쪽 조금 올라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년 여성은 내 왼쪽 끝에 앉았다. 우리 둘 사이는 비어 있었다. 귤밭 안에 있는 낡고 오래된 돌집을 지피질로 개조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공항행 시내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못 가서였다. 햇빛이 쏟아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서 그녀는 쉴 새 없이 통화를 했다. 다른 승객을 의식해 나름 속삭이는 듯 했지만 내 귀에는 충분히 컸다. 소리만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에 예민한 나는 다른 자리로 옮길까도 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앞쪽에 젊은 여성 옆자리뿐이어서 범상치 않은 내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앉으면 놀랄 수도 있었다. 소음 가득한 세상에 시달리다 못해 배운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의 시끄러운 수다를 봄날의 새소리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청각신경이 더 깨어났다. 그녀의 통화 내용은 흔한 일상사에 관한 것이었다. 집안일과 반찬 걱정, 아직 학생인 아이들 뒤치다거리 할 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과 사소한 푸념 등이 전부였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자비심의 미덕을 실천하는 수행 중인 건지 그녀 혼자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내 휴대폰에 저장한 명사음악을 그리워하며 이어폰을 놓고 온 것을 후회하는 순간 그녀가 마침내 통화를 마쳤다. 이제 공항까지 남은 구간을 평화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새로운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 수술받은 암이 재발했으며 이번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다시 지급될 수 있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하며 확답을 피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까보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다. 보험료 재지급이 안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 제발 꼭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수다를 피해 창밖을 향하고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내 쪽에서 보이는 그녀의 오른쪽 뺨에 가느다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의 단어들이 내 갈비뼈 사이에 와서 박혔다. 갑자기 생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혼은 전율하며 그 떨림은 우주에 공명한다.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크고 육체는 얼마나 왜소한가.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바위 행성에 올라탄 채로 삶을 여행 중이다. 자전하면서 공전까지 한다. 때로는 진도 7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깎여나가는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누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 당신의 삶도 나의 삶도. 80억 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경험하고 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었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거라.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진 않다는 것을.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제주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서귀포 돌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기대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뺨이 어른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이 슬펐다. 상실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걸까? 그녀의 앞날에
부디 많은 여름이 기다리고 있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혼이 뼈와 만나는 저 안쪽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가슴에 있다. 코칭 관련 홈페이지에서 읽은 글이다. 한 남자가 약속 장소를 향해 서둘러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거의 거북이 수준이었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여도 속도를 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려는 찰나 차 뒤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남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차와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약속 장소에 몇 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는 생각했다.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참을성을 발휘했을까? 빨리 비키라고 더 심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스티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성급히 판단하는가? 이를테면 이런 스티커들 말이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병과 싸우고 있어요. 이혼의 상처로 아파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저 껴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등에 붙인 고독한 전사이다. 그 등은 어떤 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고 다닌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참고 친절해야 한다. 인도인 친구가 다음의 일화를 보내주었다. 기차 안에서 두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좌석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근처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쳐다보면 다정한 미소를 짓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장난을 치느라 바쁘고 남자는 계속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다른 승객들은 아이들의 장난기에 화가 나고 아이들 아버지의 태도에도 짜증이 났다. 밤이었기 때문에 다들 쉬고 싶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아이들이 이토록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제지하기는커녕 미소로 부추기고 있군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 아닌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 책인데요.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산문집입니다. 여러 가지 단편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더 쉽고요. 뭐라 해야 될까요? 삶의 태도, 삶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잠재워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고른 것도 제목이 혼이 뼈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를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전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힘겨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정말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큰 슬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관용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너무 좋은 에피소드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와서 바깥 활동을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해드린 책 읽으시고 또 집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